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로 66세가 되었고 이 동네에서 영숙이네 미용실을 30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손을 거쳐간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비밀을 듣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인생의 조언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미용실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과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 좁은 공간에서 털어놓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단골 고객인 박은희 씨가 평소와 다른 주문을 했을 때였죠. 박은희 씨는 55세의 중년 여성으로 2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색깔의 염색약을 사용하셨어요. 자연스러운 갈색, 나이에 어울리는 차분한 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다른 색으로 해보고 싶어요. 어떤 색으로요? 빨간색. 아니, 정확히는 진한 와인색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은희 씨의 나이와 평소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런 색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은희 씨, 그 색깔은 좀 화려할 것 같은데. 평소 스타일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라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실까 궁금했지만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은희 씨가 평소와 달리 매우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염색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요. 남편분은 잘 계세요? 박은희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 얼굴이 순간 어둡게 변했어요. 남편은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남편 자랑을 자주 하시던 분인데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실까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박은희 씨는 그 후로 더욱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0년간 미용실을 하면서 터득한 것 중 하나는 손님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 캐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드라이를 하는 동안 박은희 씨가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누구한테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세요? 네. 중요한 연락이 올 예정이어서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희 씨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은희예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전화를 받는 박은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박은희 씨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어머, 드라이가 다 안 끝났는데. 괜찮아요. 이대로도 괜찮아요. 박은희 씨는 머리가 완전히 마르지도 않은 상태로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은희 씨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봐왔지만 오늘의 박은희 씨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제 박은희네 집에서 구급차가 왔었다더라. 뭔 일이래?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박은희 남편이 쓰러졌다나 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박은희 씨가 어제 받았던 전화가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던 걸까요? 지금 어떻게 됐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슈퍼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박은희 씨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뭔가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박은희 씨가 미용실로 다시 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희 씨 어떻게 됐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셨다던데. 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요. 박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슬프거나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제 염색하러 오시기 전에 남편분 상태가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박은희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요. 어제 전화 받으실 때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박은희 씨의 반응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대답하실까요? 그런데 은희 씨 오늘은 왜 오셨어요? 머리는 어제 했잖아요. 아, 어제 급하게 나가느라고 제대로 못 봤는데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색깔이 너무 이상해서요. 확실히 어제의 와인색 염색이 박은희 씨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색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다시 원래 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다시 염색해야 하는데 어제 한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제발 원래대로 해주세요. 박은희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자신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와인색을 덮기 위해 더 진한 갈색 염색약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염색약을 바르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희 씨, 혹시 어제 집에서 다른 약이나 화학 제품 냄새를 맡으신 적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카락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염색약 냄새가 아닌. 박은희 씨가 또다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 냄새는 병원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온갖 화학 제품을 다루면서 익숙해진 냄새들 중에서도 특이한 냄새였어요. 뭔가 산업용 세제나 살충제 같은. 은희 씨, 혹시 집에서 청소할 때 강한 세제를 사용하세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세제만 써요. 그런데 박은희 씨의 손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주변이 조금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손이 좀 거칠어 보이시네요. 혹시 독한 약품을 만지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박은희 씨는 계속해서 제 질문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제 눈과 마주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염색을 마치고 드라이를 하는 동안 박은희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제 제가 여기 왔던 시간 기억하세요? 네, 오후 3시쯤 왔다가 4시 조금 넘어서 나가셨죠.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알리바이 같은 게 필요하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는데 박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 반응은 절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날 박은희 씨가 간 후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오늘의 박은희 씨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녁에 단골 손님인 이정자 씨가 왔습니다.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분이죠. 정자 씨, 박은희 씨 남편 소식 들었어요? 응, 들었어. 그런데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해요? 박은희가 남편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부부싸움을 했다더라고. 부부싸움을요? 응. 웬 중년 남자가 와서 박은희네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걸 옆집에서 들었다는 거야. 그것도 밤늦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뭔가 돈 이야기였다는 것 같아. 그리고 박은희가 울면서 그럴 생각 없다고 소리쳤다더라. 그 다음날 남편이 쓰러진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구급차가 왔을 때 박은희가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화장을요? 응. 남편이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화장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진한 화장을. 어제 박은희 씨가 와인색 염색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이라고 했던 말도요. 정자 씨, 박은희 씨가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야. 오히려 화장을 거의 안 하는 편이지.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 점점 이상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갑작스러운 염색 색깔 변경, 특별한 날이라는 말, 남편이 쓰러지기 전날 밤의 부부싸움, 구급차가 왔을 때의 진한 화장. 정자 씨, 박은희 씨 남편분이 정확히 뭐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다더라.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 의식은 돌아왔다면서요. 응, 그런데 기억을 잘 못한다더라. 쓰러지기 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박은희 씨의 머리카락에서 맡았던 그 이상한 냄새, 거칠어진 손,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비밀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의심을 품어본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해시태그 2장. 감춰진 영수증.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박은희 씨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박은희 씨가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정자 씨가 다시 왔습니다. 영수가 박은희 소식 또 들었어. 또 뭔 소식이에요? 병원에서 남편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성분이 나왔다더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성분이요? 응.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추가 검사를 한다더라. 박은희 씨는 뭐라고 해요? 모른다고 하지. 남편이 평소에 약을 먹은 것도 없고 특별히 먹은 것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박은희 씨의 머리카락에서 맡았던 그 냄새, 거칠어진 손의 모습. 분명히 뭔가 화학물질을 다뤘을 것이었어요. 정자 씨, 박은희네 집 근처에 혹시 약국이나 철물점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약국은 2블록 떨어진 곳에 있고 철물점은. 아, 맞다. 며칠 전에 박은희가 철물점에서 뭔가를 사는 걸 봤다더라. 뭘 샀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청소용품 같은 거 아니었을까? 봉지가 꽤 무거워 보였다더라.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용실 문을 잠시 닫고 박은희 씨네 집 근처로 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박은희라는 분이 뭔가를 사러 오지 않았나요? 박은희? 아, 그 아주머니. 왔지 왔어. 뭘 사셨나요? 독한 세제하고 고무장갑, 그리고 락스 같은 걸 여러 개 샀어. 청소를 크게 할 모양이라고 하던데. 언제였어요? 3일 전인가?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냥 궁금해서요. 철물점을 나와서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님, 박은희 씨라고 아세요? 며칠 전에 오지 않았나요? 박은희 씨요? 잘 모르겠는데. 중년 여성분이고 이 근처 사시는. 아, 혹시 며칠 전에 수면제를 사러 온 분 말씀이세요? 수면제요? 네, 남편이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사러 왔었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철물점에서는 독한 세제와 락스를, 약국에서는 수면제를.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수면제를 사면서 자꾸 손을 감추려고 하더라고요. 손을요?
네, 고무장갑을 끼고 왔었는데 벗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처방전 확인할 때도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박은희 씨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은희 씨가 어제 염색을 다시 하러 왔을 때 가방에서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던 기억이요. 미용실로 가서 구석구석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아래쪽에서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영수증을 펴보니 철물점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품목은 락스 3개, 강력 세제 2개, 고무장갑 5켤레. 그리고 구매 일자는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이제 물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은희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은희 씨가 다시 미용실로 왔습니다. 은희 씨, 남편분 상태는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서요. 박은희 씨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네.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요. 혹시 집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세제나 약품을 쓰신 적 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화학물질 중독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 박은희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은희 씨, 이거 혹시 당신 것 아니에요? 영수증을 보자마자 박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떨어뜨리신 것 같던데요. 어제 오셨을 때 그냥 집 청소하려고 산 거예요. 락스 3개나 사셨네요. 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실 텐데 큰 청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분이 쓰러지기 하루 전에 사셨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박은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제 뭘 사든 상관없잖아요. 왜 이런 걸 캐묻는 거예요? 은희 씨,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해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은희 씨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의심한다는 말에 이러까지 화를 낼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며 의아해해야 정상이었습니다. 은희 씨, 저는 단지가 뭐예요? 영수증 하나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박은희 씨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범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은희 씨, 저는 범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박은희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냥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연의 일치가 신기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박은희 씨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혹시 뭔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박은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은 가져가세요. 당신 것이니까. 영수증을 건네주려는데 박은희 씨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왜요? 가계부 쓰실 때 필요하실 텐데. 필요 없다니까요. 박은희 씨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미용실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은희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자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영수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박은희의 남편이 또 쓰러졌어. 어젯밤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더 심해.
중환자실에 있다더라. 박은희 씨는? 그게 이상해. 남편이 쓰러졌는데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짐을 싸고 있다더라. 짐을요? 응. 큰 가방에 뭔가를 넣고 있다는 걸 이웃이 봤다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자 씨,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경찰서에? 왜? 박은희 씨가. 박은희 씨가 남편을 해친 것 같아요. 해시태그 3장. 마지막 염색.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는 김준호라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갑작스러운 염색 색깔 변경, 머리카락의 이상한 냄새, 철물점과 약국에서의 구매 내역, 그리고 영수증까지. 김준호 형사가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종합해보면 박은희 씨가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잖아요. 영수증만으로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늦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김준호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겠네요. 피해자 상태도 확인하고.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요? 왜요? 박은희 씨를 만나면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30년간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으로는. 김준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은희 씨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소식을 들어서 걱정되어 왔어요. 남편분이 또 쓰러지셨다면서요. 네, 어젯밤에 갑자기. 김준호 형사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박은희 씨죠? 경찰입니다. 남편분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요? 왜 경찰이 나와야 해요? 남편분의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은희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집에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써요. 김준호 형사가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영수증을 본 박은희 씨가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미용실에서 발견됐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청소용으로 산 거예요. 락스 3개, 강력세제 2개를 청소용으로 사셨다고요?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에?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이라고요.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박은희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네, 염소계 표백제와 같은 화학물질, 그리고 수면제 성분까지. 이건 자연적으로 몸에 들어갈 수 없는 양이에요. 김준호 형사와 제가 박은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아니에요. 박은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독을 먹였다는 건가요? 의사의 질문에 박은희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은희 씨, 일단 서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더욱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시면 되죠. 결국 박은희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함께 갔고요. 경찰서에서 김준호 형사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은희 씨 남편과 사이가 어땠나요? 보통이었어요. 보통이라는 게? 다른 부부들과 비슷하게. 그런데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 부부싸움을 하셨다던데. 박은희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소한 다툼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셨나요? 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사업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반대하셨나요? 네.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싸웠고 그 다음날 남편이 쓰러진 거군요.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이라고요. 김준호 형사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철물점에서 락스와 세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이유는요. 청소하려고 했어요. 어떤 청소요? 집 전체를 깨끗하게.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에 갑자기 집 청소를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박은혜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수면제도 사셨죠. 남편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런데 남편분은 평소에 불면증이 없었다고 병원에서 확인됐는데요.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요? 사업 투자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김준호 형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은희 씨, 남편분 생명보험 수혜자가 누군가요? 박은희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저예요. 얼마나 되나요? 2억 원. 언제 가입하셨나요? 6개월 전에. 누가 가입하자고 했나요? 제가. 아니,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박은희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은희 씨,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때 박은희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바람을요? 네, 그리고 제게서 위자료를 받아서 그 여자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독살하려 한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락스와 수면제를 섞어서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적당량이면 죽지 않는다고. 김준호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은희 씨, 그건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한 달 전부터. 남편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미용실에서 와인색 염색을 한 거군요. 박은희 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알아차릴 줄은 몰랐어요. 은희 씨, 왜 그때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었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남편을 정말 혼내주고 싶었어요. 결국 박은희 씨는 남편에게 독성 물질을 먹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은희 씨가 구속된 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김준호 형사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박은희 씨 남편분이 깨어났어요. 다행이네요. 후유증은 없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해요. 할머니가 일찍 신고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박은희 씨는 어떻게 돼요? 살인 미수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다행히 남편분이 생명을 건졌으니까 더 큰 죄는 면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은희 씨도 피해자였을 텐데. 형사님, 박은희 씨 말이 사실인가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웠나요?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었어요. 6개월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실제로 이혼 후 재혼할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박은희 씨가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독을 먹일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셨어요? 글쎄요. 30년 동안 사람들을 봐온 경험 때문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평소와 전혀 다른 염색 색깔을 원했던 것, 그리고 특별한 날이라는 말.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둘째는 감정의 불일치였어요.
남편이 쓰러졌는데도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셋째는 물리적 증거들이었고요. 머리카락의 화학 냄새, 거칠어진 손, 그리고 영수증. 김준호 형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전문 수사관 못지않은 관찰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사람들을 봐온 것뿐이에요. 그날 김준호 형사가 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박은희 씨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은희 씨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박은희 씨의 변화를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셋째, 때로는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함부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은희 씨 남편 박정호 씨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박정호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 힘드시죠? 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내를 용서하려고 해요.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는 완전히 정리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박정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내도 저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뻔했고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그 후로 박정호 씨는 가끔씩 미용실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은희 씨의 재판 과정도 알려주었고요. 결국 박은희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이 용서 의사를 표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참작된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박은희 씨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은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은희 씨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편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면서.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께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어요. 뭔 약속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겠다고요. 박은희 씨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럴게요. 은희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박은희 씨가 간 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용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쌓인 관찰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박은희 씨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미용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사건을 해결한 미용실 사장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이런 관심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더니 옷도 새로 사고. 그건 좋은 변화 아닌가요? 그런데 휴대폰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이런 상담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은희 씨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게 된 것 같았어요. 대부분은 단순한 오해나 의심인 경우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정미란이라는 40대 여성이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세를 보이신다고 해요. 어머,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저랑 있을 때는 멀쩡하세요. 옛날 이야기도 다 기억하시고 계산도 잘하시고. 그럼 언제 치매 증세를 보이세요? 남편이 있을 때만 그래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최근에 재산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적 있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며칠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 도장을 맡겠다고 했어요. 치매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통장 관리도 남편이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미란 씨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미란 씨, 혹시 시어머니와 단둘이 계실 때 재산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요. 왜 그런 걸 해봐야 하나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며칠 후 정미란 씨가 다시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멀쩡하세요. 치매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척 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장님이 시킨 대로 재산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자기 통장을 빼앗으려고 치매 환자 취급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치매인 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도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치매라고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란 씨,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가 치매라고 우기고. 일단 시어머니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저는 미용실이 단순한 미용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지역사회의 상담센터이자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박은희 씨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쯤 후 또 다른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단골 손님이 된 최유진 씨에게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최유진 씨는 35세의 젊은 주부로 한 달 전부터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밝고 활발한 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최유진 씨가 평소처럼 파마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팔에 이상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유진 씨, 팔에 뭐가 났어요? 아, 이거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세게 잡아서 생긴 멍 같았어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최유진 씨는 소매로 상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파마를 시작했는데 최유진 씨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연락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유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최유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유진 씨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파마가 아직 덜 끝났는데요.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최유진 씨는 머리에 파마약이 발린 채로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놀라지? 며칠 후 최유진 씨가 다시 왔는데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유진 씨, 얼굴은 어쩐 일이에요? 문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 멍은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때린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유진 씨, 혹시 누군가한테 맞으셨어요? 최유진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문에 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모양이 괜찮다니까요. 최유진 씨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파마를 다시 시작했는데 최유진 씨가 자꾸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 씨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최유진 씨의 눈에는 피곤함이 아닌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분과 사이가 어떠세요? 최유진 씨가 파마봉을 잡은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신혼인데 좋으시겠어요. 최유진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싸우시나요? 가끔. 어떤 일로? 최유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좀 까칠해요. 어떻게 까칠한데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화를 내요. 그리고 최유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유진 씨의 표정에서 별거 아니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남편분이 손을 드시는 건 아니죠? 최유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유진 씨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최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요. 파마를 마치고 최유진 씨가 나간 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최유진 씨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동네 슈퍼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유진네 집에서 어젯밤에 큰 소리가 났다더라. 무슨 소리? 남자가 소리 지르고 여자가 우는 소리. 그리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도 났다는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경찰이 올 뻔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서 그냥 넘어갔다더라. 최유진 씨는 괜찮다던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 한여름도 아닌데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멍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유진 씨가 정말로 선글라스를 끼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유진 씨 선글라스는 왜? 눈이 좀 아파서요. 실내에서도 끼고 계실 정도로요. 네, 좀 심해서. 하지만 최유진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코가 막힌 것처럼 들렸어요. 유진 씨,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어떻게 머리를 해드릴지 봐야죠. 괜찮아요. 이대로도. 안 돼요. 안전하게 하려면 제대로 봐야 해요. 결국 최유진 씨가 마지못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코 옆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유진 씨, 말하지 마세요. 최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협박해요. 어떻게요? 만약 누군가한테 말하면 정말 죽여버린다고. 최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해치겠다고 해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 씨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요. 남편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무슨 방법이요? 사실 저도 확실한 방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증거를 남겨둬요. 사진이라도 찍어두시고. 사진요? 네, 상처 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해도 되나요? 당연히 해야죠.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최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여기로 피해오세요. 여기로요?
네, 언제든지 문은 열어둘게요. 머리를 해드리는 동안 최유진 씨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도 징조가 있었어요. 어떤 징조요? 화를 낼 때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데 왜 결혼을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더 심해졌군요. 네, 점점 더 심해져요. 처음에는 말로만 하더니 이제는. 최유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유진 씨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함께 찾아봐요. 그날부터 저는 가정폭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관련 기관들에 문의도 해봤어요. 그러던 중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최유진 씨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진 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곳이에요. 전문 상담사들이 있고 법적 조치도 도와준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쉼터도 운영한다고 해요.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요. 최유진 씨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혼자 가기는 무서운데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정말요?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최유진 씨와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에 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상담소는 생각보다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김미정이라는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김미정 상담사는 최유진 씨의 상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네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결혼한 지 6개월쯤 후부터요. 그럼 2년 반 정도 되었다는 거네요. 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나요? 네, 요즘에는 거의 매일. 김미정 상담사가 자세한 상황을 묻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찾을까봐 무서워요. 쉼터는 위치가 비공개예요. 함부로 찾을 수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법적 조치도 병행해야 해요.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위반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행이에요. 이제 조금씩 준비해봐요. 네,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편이 눈치채면 어떡하죠?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날부터 최유진 씨는 조금씩 도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하고 비상금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최유진 씨가 다급하게 미용실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가 숨겨둔 서류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계속 추궁해요. 그럼 위험하겠네요.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 밤 쉼터로 피하세요. 하지만 준비가 덜 됐어요. 지금 당장 위험한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김미정 상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담사님, 최유진 씨가 오늘 밤 당장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위치만 알려주세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유진 씨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잠든 틈에 몰래 나와서 미용실로 오는 것이었어요. 유진 씨 위험하면 무리하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휴대폰은 항상 켜두시고요. 그날 밤 11시쯤 최유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나가려는데 남편이 깨어났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술을 더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어요.
위험해요. 일단 그대로 숨어 계세요.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112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몇 분 후 최유진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경찰분이 저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30분 후 경찰차와 함께 상담소 직원이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얼굴이 또 멍들어 있었어요. 유진 씨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김미정 상담사가 최유진 씨를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힘내세요. 최유진 씨가 떠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최유진 씨 남편 정민호 씨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사장이에요. 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민호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서 뭔 짓을 했을 거예요. 저는 머리만 해드렸을 뿐이에요. 아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당신이죠? 정민호 씨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영업에 방해가 돼요.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다행히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씨는 악담을 퍼부으며 나갔지만 분명히 다시 올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김미정 상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담사님, 최유진 씨 남편이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럼 안전한가요? 일단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네 미용실에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든다더라.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소문 들었어요. 단골 손님인 이정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짐작은 가는데 분명히 정민호 씨의 짓일 것이었습니다. 직접 위협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돈을 받고 부부를 이혼시킨다는 말까지 나돌았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손님들마저 어색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말로 정자 씨 저를 못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소문이 심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사람들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최유진 씨였어요. 유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최유진 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안 좋은 소문이 있다던데.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제 남편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신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안 돼요.
최유진 씨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하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사장님이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최유진 씨는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진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최유진입니다. 영숙이네 미용실 사장님 덕분에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 씨가 실제 상처 사진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네요.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며칠 후 정민호 씨가 다시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가 난 상태였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매장당했어. 당신이 잘못한 일의 결과죠. 아내가 거짓말한 거야. 나는 때린 적 없어. 하지만 정민호 씨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 증거들이 다 있었거든요.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경찰? 좋아.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때 김준호 형사가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은희 씨 사건 이후로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곤 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아, 형사님. 잘 오셨어요. 정민호 씨가 형사를 보자 급히 나가려고 했지만 김준호 형사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정민호 씨죠? 네. 그런데 왜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야겠네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명령 위반이에요. 부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정민호 씨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민호 씨 사건이 해결된 후 미용실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 내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사장님,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서요. 이런 상담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미용실 사장이 아닌 상담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은미 씨라는 40대 여성의 경우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괴롭힘이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는데 요즘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멍이 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께는 상의해 보셨어요? 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요? 저는 조은미 씨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딸의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라고 하고 필요하면 학교에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며칠 후 조은미 씨가 다시 왔는데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우리 딸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돈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딸도 이제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두 번째는 김선희 씨라는 50대 여성의 사례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대요? 네, 방문할 때마다 멍이 있어서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의심스러우시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노인 학대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선희 씨 예고 없이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리고 다른 입소자 가족들과도 이야기해 보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요? 한 달 후 김선희 씨가 고마움을 표하며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학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니 같은 간병인에게 피해를 본 케이스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요양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간병인은 해고됐고 어머니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김영숙 사장님이시죠? 저는 시청 여성복지과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활동에 대해 들었는데 혹시 우리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협력이요? 네, 지역 내 가정폭력 예방과 상담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서요.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요? 사장님을 명예 상담사로 위촉하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교육이요? 네, 전문적인 상담 기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고민한 후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의 교육을 받고 나니 확실히 전보다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명예 상담사로 활동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이지훈 32세, 아내는 박소연 29세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소연 씨가 미용실에 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째, 항상 긴 소매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한여름에도 팔을 가리는 옷만 입었어요. 둘째,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셋째, 대화 중에 자주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삼키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소연 씨, 신혼생활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잘해주시나 봐요. 박소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잘해줘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데 며칠 후 박소연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봤던 패턴이었죠. 소연 씨, 선글라스는 왜? 눈이 좀 부어서요.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다치셨어요? 넘어져서 조금. 이제 확실했습니다. 박소연 씨도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소연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박소연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날 이후로 박소연 씨는 한동안 미용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박소연 씨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얼굴과 목에 멍이 여러 개 있었고 팔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게 보였어요. 소연 씨, 이건 너무 심한데. 사장님, 도와주세요. 박소연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남편이 완전히 미쳤어요. 어제는 칼까지 들고 위협했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가족들도 멀리 있고 쉼터가 있어요.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바로 김미정 상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담사님, 응급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박소연 씨가 집에 두고 온 중요한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과 인감,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 모든 게 집에 있어요. 나중에 경찰과 함께 가서 가져오면 돼요. 하지만 남편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남편이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하지만 소연 씨, 지금은 시간이 중요해요. 박소연 씨에게서 열쇠를 받고 집 구조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김미정 상담사가 도착해서 박소연 씨를 데려간 후 저는 이지훈 씨가 회사에 간 시간을 노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가서 박소연 씨가 말한 곳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서랍에서 통장들을 찾고 화장대에서 반지를 찾고 옷장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서류들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지훈 씨의 전처에 대한 사망진 단서였어요. 사망 원인 추락사. 그리고 그 옆에는 생명보험 지급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이지훈 씨가 전처를? 더 찾아보니 이상한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소연 마이너스 생명보험 3억.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 완벽한 알리바이. 이건 명백히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급하게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준호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형사님, 큰일 났어요. 살인 계획을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 김준호 형사도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어요. 그 증거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1시간 후 김준호 형사가 동료들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네요. 이지훈 씨를 당장 체포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이지훈 씨는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지훈 씨는 이미 전처를 살해한 경험이 있었고 보험금을 노리고 박소연 씨와 결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박소연 씨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김준호 형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예리한 관찰력과 용기 덕분이에요. 이지훈 씨는 결국 전처 살해와 박소연 씨 살해 미수 및 계획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소연 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지훈 사건이 해결된 후 저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용실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박은희 씨는 남편과 화해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미용실에 들러서 안부를 전해주곤 해요. 최유진 씨는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박소연 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는데 목소리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 미용실을 처음 열었을 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곳의 지키리입니다. 사람들의 비밀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필요할 때는 정의를 실현하는.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요. 거울 앞에 앉은 손님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으로 저는 오늘도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작은 변화, 이상한 행동, 감춰진 감정들. 모든 것이 소중한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록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영숙인의 미용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하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30년의 경험으로 단련된 이 예리한 관찰력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들.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용실 거울 앞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준비를요. 30년간의 미용실 인생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진실을 찾는 용기,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저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